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적인 승리로 조선을 살려낸 명량해전, 그리고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이자 이순신 장군이 최후를 맞이한 노량해전, 이 두 해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해전 사이에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와 최후의 해전 사이를 지나왔던 이순신 장군의 417일, 그날을 기록한 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 이종숙입니다. 해남 명랑대첩비에는 충무공이 모함을 당해 잡혀갔고 원균이 일본군에 패해서 조선수군이 전멸했다는 사실과 이후에 충무공이 전함 12척을 거두어서 명랑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랑에서의 승리 직후 충무공과 조선수군은 어디로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통제공이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다. 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제공의 공을 기릴 여유는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나라 사정을 말하며 통제공을 기리는 걸 미뤄왔다. 통제공을 잊지 않기 위해 영감 곁에서 함께 싸웠던 이들이 다시 모여 작은 비 하나 세웠다. 비를 보면 반드시 눈물이 난다. 이름은 타루라 지었다. 조선 수군이 이 비처럼 작아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통제공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정유년 내내 하늘은 통제공을 죽이려고 등 떠미는 것 같았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고 그 와중에 통제공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3년 7개월간 한산도에서 키웠던 조선 수군이 칠찬양에서 불타버렸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전선과 손으로 헤아릴 정도의 병조를 추스러 통제공은 다시 전장을 향해 나섰다. 필사즉생을 말하며 죽음과 삶이 노려보는 바다 위에 섰다. 눈앞엔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 너머의 삶을 향해 우리는 싸웠고 싸워 이겨냈다. 천운이라 말했다. 다들 하늘이 도와 명량에서 이겼다 하지만 우리는 한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13척의 배로 명량에서와 같은 승전을 또 한 번 바랄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서해를 거슬러 고군 산도를 향해 노를 저었다. 마침내 도착한 고군 산도에 닻을 내렸을 때 또 다른 흉보가 날아왔다. 바다에서 통제공이 외놈들을 죽일 때 땅에서 외놈들은 통제공의 아들을 죽였다. 통제공을 빼닮았던 삼남 미연이었다. 하늘은 통제공을 죽음으로 계속 떠밀었다. 통제공은 통곡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이치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이치냐고. 차마 통제공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말할 수 없었다. 10월이 다가가기 전 우리는 겨울을 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시 떠났다. 충무공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1597년 정유년. 이 정유년의 마지막을 충무공과 함께한 곳이 있습니다. 고화도, 오늘날 고화도라고 불리는 이 섬에 통제영이 설치됩니다.
한산도 통제영은 유명하지만 고화도 통제영이란 이름은 많은 분들께 생소할 겁니다. 충무공은 어째서 고화도에 통제영을 설치했을까요? 고화도를 두고 충무공은 서북풍을 막음직하고 배를 감추기에 적합하다고 평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지형적인 면만을 보고 통제영을 설치한 건 아닙니다. 명랑 대첩비와 함께 정유년을 기록한 고화도 유허비를 살펴보면 고화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로 오른편으로는 영남과 닿아 있고 왼편으로는 서울길이 트여 있어서 가까이로는 전선의 군량을 공급하여 승리를 기약하고 멀게는 행제소의 식량을 대어 궁색함이 없게 하고자 하였다. 유허비에 나와 있듯이 고화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서해를 거쳐 서울로 가는 길목인 동시에 영산강과 이어져 호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충무공은 조선 수군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통행척 덕분에 백성과 왜군 세작을 구별할 수 있었고 덤으로 군량도 얻을 수 있었다. 수군을 쫓아온 피난민들은 배에 싣고 다니는 곡식 일부를 내놓고 통행첩을 받아갔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다. 우리는 겨우내 배를 만들기 시작해 봄이 오기 전 40척이 넘는 전선을 건조했다. 전선이 늘어난 만큼 병사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창고에는 군량미가 쌓였다. 한산만큼은 아니지만 옛 통제영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만 같았다. 고화도에서의 108일은 죽음이 아닌 삶을 위한 시간이었다. 충무공은 고화도에서 겨울을 나자마자 다시 한번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깁니다. 충무공의 생전 마지막 통제영인 고금도 통제영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호남의 바다를 통제할 수 있었고 산봉우리가 중첩돼 있어 그 형세가 한산보다 더 좋다는 말을 충무공에게 들었을 정도였죠. 고금도는 경작지가 넓고 농사를 지을 백성도 많아서 군량을 모으기 용이했습니다. 1593년부터 둔전을 일궜던 이곳에는 이미 1500여호나 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충무공은 이곳에서 다시 힘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고금도에 활기가 돌았다. 포구에 정박한 배들의 숫자는 늘어났고 쌓이는 전선만큼 병사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전선의 숫자만큼 수졸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나왔다. 장수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붙었다. 수군이 모양새를 갖춰갈 때쯤 명나라에서는 수군을 보내왔다. 새로 만든 전선, 훈련된 병사, 바다 건너 찾아온 원군들. 한산도 통제영 시절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다. 겨우내 고화도에서 웅크리며 하루를 버텨 하루의 목숨을 이어갔던 시절에서 마침내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 외적을 상대할 수 있게 됐다. 어쩌면 명량은 천운이 아니라 하늘이 통제공에게 내린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늘은 울돌목에서 통제공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명량에서 노량까지 죽음이 허락되지 않은 417일, 통제공은 다시 바다로 나섰다. 노량은 어슴풀에 흐릿하고 물은 오직 깊은데 여기에 비석을 세우노라. 후세에도 없어지지 않고 공의 이름 우뚝하여 영원토록 으뜸가는 제사를 받으소서.